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밝혀진 유전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이제 새로운 인류사, 또 우리 환단고기에 나오는 인류사, 이런 특징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있었고 호모사피엔스가 있었고, 이분들은 원시인이고, 그분들은 이제 한계가 있어서 원시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만 년 전, 정확하게 하면 4만 한 5천 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신인류가 탄생을 했다. 그 중앙아시아에서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 하나는 고고학자들이 그동안 이제 연구를 통해서 후기 구석기 초기 문화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이 돼서 북위 40도를 따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 시대로 진입하게 된 진입한 시점이 후기 구석기 초기 시대다. 이제 이렇게 밝혀졌죠. 그런데 이제 스완테 파브 연구팀이 이제 그게 바로 신인류가 탄생을 해서 이제 후기 구석기 초기 문화가 나온 것인데, 2010년도에 이제 독일의 스반테 파보 연구팀이 이제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신인류가 탄생했다. 신인류는 네안데르탈인도 호모사피엔스도 아닌, 즉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혼혈이다. 바로 우리가 그 혼혈의 후손들이다. 이건 사실 이제 밝혀진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그 옛날 역사책 환단고기, 그 중에서도 원동중의 삼성기는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환국이 있었다. 더 놀라운 거는 인류의 시조를 나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아시아에서 신인류가 탄생한 그 역사와 우리 원동중이 이야기하는 역사가 맞아떨어진다. 거기에 환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 원동중은 이제 거기에 환국이 있었는데, 이 환국이 전 세계를 정복을 하고 전 세계에 12지국을 세워서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원동중의 삼성기가 당시에 우리 환국의 넓이가 전 지구에 해당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주류사학자들은 이거는 어떤 미친놈이 민족주의에 취해서 우리 민족 우월주의를 내세우려고 날조한 거니까 이거 보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주류사학계에서는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를 인용하면은 왕따를 시킵니다. 이지매 시켜가지고 역사학계에서 발붙일 곳을 없게 만드는 거죠.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단고기는 우리 주류사학계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에 정확한 역사책은 없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도 많은 부분이 틀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역할이 뭐냐? 사마천 사기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밝혀내는 게 우리 역사학자들의 일입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역할이죠. 세상에 정확한 역사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십시오. 응? 자,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저는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현대, 아주 가장 가까운 현대죠. 그런데 그 현대사가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사로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응?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좋은 점만 보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나쁜 점만 봅니다. 그게 기술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현대, 그래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시대의 역사를 잘 쓰고 싶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는 바람에 또 취소가 되고, 응? 예, 이런 겁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현대사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이 정확하게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정확하게 기록이 됐죠.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중요한 사건은 다 이씨 조선의 왕들한테 유리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죠. 어? 역사책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사책은 다 왜곡이 됐다는 겁니다. 왜곡이 안 된 역사책이 없습니다. 한무제 때 사마천이 역사책을 썼습니다. 우리 아시아 최초의 역사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알려지긴 그렇습니다. 알려지기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역사책이 있었습니다만, 그 역사책이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사마천 사기가 현재 알려지기는 아시아 최초의 역사책인데,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데, 그 사마천이, 예, 한무제의 입맛에 맞는 역사책을 안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마천을 다른 이릉 사건에 변호 잘못했다고 트집 잡아가지고 사마천의 생식기, 남성 생식기를 잘라냅니다. 궁형이라고 하는데, 그 사마천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기가 잘렸습니다. 성기가. 예. 성기가 잘렸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감옥살이 했죠. 예, 역사책 바로 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역사를 연구합니다만, 제가 역사를 연구할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참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예? 저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과 중국이 싸웠다. 백제와 당나라가 싸웠다. 당연히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백제의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지상정이죠. 어떻게 사람이 신처럼 그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사실대로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책이 다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아주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심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사마천도 사기를 쓰고 나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사마천을 살해했을 걸로 봅니다. 한무제 유철이 사마천을 살해했을 거로 봅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사마천이 죽은 후에 사마천 사기는 여러 번 또 각색이 됩니다.
예, 그 책을 쓴 역사학자도 죽였지만, 예? 그 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꾼단 말이죠, 내용을. 이렇게 역사책은 왜곡이 심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정확한 역사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책의 어느 부분이 옳고 그른지를 연구하는 게 역사학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주류사학자들은 뭡니까? 환단고기는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인용하지 말아라, 연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마천의 사기보다도 더 정확한 게 우리나라 역사서입니다. 사실 원동중의 삼성기도 굉장히 정확한 역사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우리는 생각의 폭이 좁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좁아 있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역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면 쉽게 안 받아들입니다. 예,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원동중의 삼성기가 우리 환국이, 응? 우리 고대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미친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아주 우습게 그냥 받아 넘긴 게 있습니다. 다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자, 백제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백제가, 응? 신라하고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백제하고 신라는 한강 남쪽에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곳에 있었죠. 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서쪽에 백제, 동쪽에 신라가 있었던 겁니다.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북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호시탐탐 백제를 먹어치우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인에 해당되죠, 고구려가.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는 말이죠, 지금의 북한보다는 몇십 배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동북삼성이 다 이게, 예? 고구려 땅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도 이 한반도의 귀퉁이에 있는 이 백제, 이 작은 나라가 말이죠, 고구려한테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자, 전시 작전권을 가져가라고 미국이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못 받겠다고 버티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라는데도 못 받겠다고 버티는 게. 왜서요? 북한이 겁이 나서. 에? 북한이 겁이 나서 미국이 작전권 줘도 받기 싫다는 겁니다. 북한이 겁이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삼국시대에 신라와 백제를 합한 면적만큼 큰 백제와 신라를 합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도 북한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작전권 싫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백제는 말이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신라가 더 컸습니다, 땅이. 그 좁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라하고 싸우는데요, 또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당나라, 중국, 이 거대한 중국과 싸웠습니다. 예?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는 북한이 두려워서 전시작전권도 못 갖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땅, 대한민국 땅에 절반도 안 되는 좁은 곳에 있었는데 이 백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와 싸우고 고구려도 경계하면서
이 당나라 거대한 중국과 맞서 싸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응?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기 전에 항복했겠죠. 뭘 싸우겠습니까? 항복하고 말지. 에? 아니 중국은 고사하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중국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참 시계 바늘을 돌려서 응? 백제는 말이죠. 남한의 한 귀퉁이에 불과했는데 중국하고 싸운 겁니다. 신라하고 전쟁을 같이 동시대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백제를 친 거 아닙니까? 고구려는 또 고구려대로 백제를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말이죠. 응?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건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린 그걸 우습게 알고 넘어가지만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참 엄청난 일이잖아요. 응?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제 사람들이 바보였겠습니까? 신라 당나라하고 싸워서 질 걸 알았으면 싸웠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질 건데 뻔히 알면서 싸우겠냐고요. 하물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뻔히 질 걸 알면은 차라리 항복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겠죠. 뭘 다른 걸 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백제가 당나라하고 신라 연합군하고 싸울 때 자기네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싸웠던 겁니다. 단적으로 왜 이길 수 있다고 봤느냐? 백제가 나당 연합군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수백 척의 함선을 동원해서 백제를 도웁니다. 에? 일본이. 그 왜 도왔겠습니까? 바로 백제가 망한 뒤에 신라가 권력을 잡고 백제사를 왜곡을 시켜놓은 겁니다. 예. 백제가 망하고 나서 그 역사를 왜곡시켜놓은 겁니다. 당시에 백제는 일본에서부터 이 일본 열도에서부터 이 우리 한반도 서남부 중국의 이 동해안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 미얀마까지 거대한 영토에 걸쳐서 22개의 담로 제국을 거느린 천자의 나라였던 겁니다. 백제가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당연합군하고 싸운 겁니다. 신라가 태종 무열왕이 자기 딸이 백제한테 죽은 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당나라를 끌어들인 거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는 복수할 수가 없으니까 싸워서 못 이겼으니까. 왜 못 이기느냐? 백제가 워낙 막강해서 안 되니까. 그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백제를 망친 거 아닙니까? 그때 백제는 신라 나당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싸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 역사를 신라가 다 왜곡을 시켜놨으니까 이 작은 백제가 어떻게 이 당나라 신라 연합군하고 싸웠는지 말이죠.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응? 예. 이렇게 역사책은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역사학자의 본분이 무엇이 어떻게 왜곡했는가를 밝혀내는 게 역사학자의 본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그 일을 안 하고 환단곡이 삼성이 다 무조건 나쁘니까 보지 말아라. 아니, 나쁘다고 얘기할 거면 어디가 어떻게 나쁜지를 밝혀서 말을 해야죠. 근데 보지 말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서 우리 역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삼성기가 왜 참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사달이, 이 아사달 역사를 삼성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사달이 서기전 325년에 돈황에서 길림성 돈화를 거쳐서 북한의 평양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후손이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달 역사, 환국의 역사가 누구 겁니까? 우리 거잖아요. 이 나라가 통째로, 이 나라가 통째로 우리 한반도로 왔으니 그게 우리 역사잖아요. 지금 환단곡이 다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군 신화의 무대도 거기입니다.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 역사는 우리 게 아니라고 보니까, 한반도에서 진행된 역사만 놓고 보니까 위만 조선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걸쳐서 전 시간에도 여기에서 있었던 역사가 참 중요하다,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자. 그게 왜 중요한가? 보자 이겁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흉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흉노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땅이 아니고 흉노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흉노라는 사람들이 저도 도대체 흉노가 누군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흉노가 누군가. 예. 적어도 삼성기는 아사달이 여기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책을 보면 흉노가 여기 있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흉노와 우리가 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흉노는 말이죠. 사마천은 그 자신이 쓴 사기에서 사기 흉노열전에서 흉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노는 어린 애들도 양을 타고 돌아다니며 활로 새나 쥐를 쏘고 좀 잘하면 여우나 토끼 사냥을 해서 양식을 충당하였다. 남자들은 자유자재로 활을 다룰 수 있어 전원이 무장기병이 되었다. 네, 전원이 무장기병이다 이겁니다. 남자들은 전원이 무장기병이다. 따라서 그들은 평상시에는 목축에 종사하는 한편 새나 짐승을 사냥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사냥하는 게 직업입니다. 사냥이 뭡니까? 평상시에는 전투 훈련을 한 겁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는 전원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 예, 사마천은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아니, 전원이 무장기병이고 전원이 전투에 나선다. 그럼 뭐겠습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바로 이 흉노는 우리 아사달의 군대입니다. 아사달의 군대. 우리 아사달은 도읍지.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 도읍지고, 흉노는 우리 아사달을 지키는 군대였던 겁니다. 군대. 그래서 사마천이 흉노가 군대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마천은 흉노의 풍속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년 정월에는 선우가 있는 정에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매년 정월에는 전체가 모이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설날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날이. 흉노에 설날이 있었다는 거죠. 전체가 모여서 집회를 열고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월에는 용성에서 대집회를 열고 조상과 천지신명과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5월에 단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오제가 있었다. 가을에 말이 살질 때에는 대림에서 대회를 열어 백성과 가축의 수요를 조사하였다. 예, 추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서기전 2세기, 3세기에 이미 흉노에는 설날과 단오와 추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천은
같은 시대 중국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당시 중국 한족에게는 설날과 단오와 추석이 없었습니다. 예. 어? 그런데 흉노에는 설날과 단오와 추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흉노가 우리하고 풍습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같을까요? 우리 아사달이 도읍지고 우리 아사달을 지키는 군대가 흉노니까 풍습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 중국 한족과는 달랐던 겁니다. 우리하고는 같았고 흉노가. 자, 흉노는 말이죠. 흉노의 통치자는 아침에 영을 나와 막 떠오르는 해에 절을 하고 저녁에는 또 달을 보고 절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에 절을 했다는 겁니다. 1월 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와 달을 조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개토대왕 비나 모두를 비해 뭐라고 나옵니까? 동명왕이 1월 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명왕이 해와 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도 정월 대보름에는 동산에 올라가서 마을 근처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마을 사람들이 다 해가 뜰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달이 뜰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달이 떠오를 때 다 소원을 빌면서 달에다 절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서. 예. 우리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절을 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흉노가 2200년 전에 이미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절을 했단 말이죠. 우리하고 풍습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반고는 한서 권 73 유현열전에서 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무제가 동벌조선, 즉 동쪽에 조선을 쳤다. 예, 이 조선은 위만조선입니다. 한무제가 동쪽의 조선을 쳐서 그 땅에다가 기, 현토, 낭랑, 현토, 낭랑 2군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땅에.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단, 흉노, 지, 좌비 이로써 흉노의 왼팔을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만조선을 한무제가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단 말이죠. 위만조선을 흉노의 왼팔이다. 응?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류 사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사책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책은 경전처럼 믿을 수 있다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중국의 역사책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주류 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책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책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책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고가 고증을 하잖아요.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왼팔. 그러면 그렇게 중국 역사책을 잘 믿는 분들이면 당연히 연구를 해야죠. 흉노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구를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한단 말이죠. 왜 안 하느냐? 흉노하고 연구를 하면 복잡해진단 말이죠. 흉노가 이곳에 살았는데, 흉노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연구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여기 한반도 내에서만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벗어나는 거를, 싫어합니다. 벗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중국 역사책에 위만조선을 흉노의 왼팔이라고 해놨는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흉노 땅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 한반도 만주 땅도 우리 땅이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흉노까지 가겠습니까? 연구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반고의 한서에는 분명히 위만조선을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습니다. 왜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흉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사다를 지키는 군대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몸통인 겁니다. 몸통. 흉노는 우리 아사다의 고조선의 몸통인 겁니다. 몸통. 고조선의 몸통 군대. 이 유만조선은 우리 아사달 천자 단군 왕검에 좌현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바로 이 요소지방입니다. 홍산 문화가 발견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위만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은 대대로 우리 아사달 좌현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 아사달 좌현왕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던 겁니다. 흉노의 왼팔이라고. 그 흉노의 오른팔이 누굽니까? 우리 아사달이 여기 있을 때 오른팔이 누구냐고요? 대월지입니다. 우현왕이 대월지에 있었던 겁니다. 좌현왕이 지금의 요소에 있었고, 그 대가리가 누구겠습니까? 고조선의 대가리, 도읍지, 이게 아사달인 겁니다. 아사달. 우리 아사달이 고조선의 대가리고 몸통이 흉노고 위만조선, 기자조선 이쪽 지역이 좌현왕이 있던 곳이고, 좌현왕이 이 홍산문화 지역에 있으면서 좌현왕이 지금의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 연해주를 다스리는 겁니다. 좌현왕이. 우현왕이 지금의 중동, 유럽 다스리는 겁니다. 인도와 중국은 우리 아사달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반고가 위만조선을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 이렇게 흉노와 우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책에는 어떻게 흉노가 나오는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부식은 말이죠. 고구려 본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리왕 31년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후한 한의 왕망이 군사를 징벌하여 호가 누구냐면 흉노입니다. 흉노를 정벌하려고 할 때 우리 군사가 고구려 군사가 가려고 하지 않는지라. 예. 중국의 신나라 때 왕망이 고구려 군사를 고구려한테 압력을 가해서 고구려 군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 하느냐? 흉노와 전쟁을 하려고. 응? 그런데 고구려 군사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 이 왕망이 강제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구려 병사들은 다 도망을 나가서 법을 범하고 거꾸로 한나라를 침범했다는 겁니다. 응? 자, 이 왕망의 신나라 얘기인데 뭐 한나라 같은 얘기입니다. 뭐 한나라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유비의 후손들이 이제 전한인데 이제 요때 이제 왕망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한이 무너지죠. 그 나라를 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망의 신나라 앞에 있던 걸 전한 또는 서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있었던 나라를 후한 또는 뭐 동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한나라라고 해도 됩니다. 여하튼 왕망이 고구려 병사들을 소집해서 흉노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고구려 병사들이 흉노와의 전쟁을 거부하고 거꾸로 왕망의 군대를 괴롭힌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이 왜 흉노하고 안 싸우려고 했을까요? 네,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안 싸우는 거죠. 우리가 같은 혈통이라는 걸 알고 같은 형제라는 걸 알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알지 미추왕의 조상 미추 이사금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지는 세한을 낳고 세한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유를 낳고 수유는 욱보를 낳고 욱보는 구도를 낳으니 구도는 곧 미추의 아버지였다. 첨해가 아들이 없어 국인이 미추를 세운 것이니 이는 김씨가 나라를 가지게 된 시초다. 신라 미추왕이 김씨로는 이제 최초로 나라를 갖게 됐다. 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미추왕이 누구냐? 김알지의 후손이라 이겁니다. 그 김알지가 누구냐? 흉노 이 돈황에 있던 흉노 휴도왕의 태자였다는 겁니다. 김일제가. 어쨌거나 김알제가 이 돈황 흉노 고지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 김씨와 흉노가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역시 뭐 그런 내용은 문무왕 비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그 주류사학자 최몽룡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몽룡이는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사 김정희의 해동비고에 나오는 신라 30대 문무왕의 비문에 의하면 문무왕 비에 의하면 경주 김씨는 흉노의 후예이고 비문에 보이는 성원왕은 흉노 휴도왕의 태자 제천지운 투후 김일제로부터 7대 손이 된다. 아니 문무왕을 가리켜서 신라의 김씨 왕계를 가리켜서 흉노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한번 잘 보십시오. 신라의 김씨 왕계가 흉노의 후예다. 잘못된 겁니다. 흉노는 우리 아사달의 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사달은 흉노는 우리 아사달의 군대입니다. 흉노는 말하자면 우리 아사달의 손발입니다. 어떻게 김씨 왕계가 흉노의 후예이겠습니까? 흉노가 우리 김씨 왕계의 후예지. 이렇게 답답합니다. 거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흉노가 우리 아사달의 후예고 우리 아사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인데 거꾸로 김씨가 흉노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흉노와 우리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은 말이죠. 김부식은 그 김유신 열전에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부식이 김유신 열전에서 김유신은 왕경 사람이다. 그 12대조 수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후한 건무 18년 이민에 구봉에 올라가 가락의 구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 하였으며 후에 금관국으로 고쳤다. 그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구대손 구해에 이르렀으며 구차휴라고도 하는데 유신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 신라 사람들이 자칭 소호 김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유신 비문에도 유신이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종손이라 하였으니 그러면 남가야의 시조 수로도 신라와 동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뭔 얘기냐? 김해 김씨나 경주 김씨나 다 같은 헌원 황제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원 황제. 중국 한족이 자기네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헌원 황제가 김씨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김수로 왕계도 흉노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지에서 왔다 이겁니다. 자, 원동족의 삼성기가 여기에 우리 아사달이 있었고 환국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흉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사달 환국에서 온 거죠. 김수로나 경주 김씨 김알지나 다 우리 아사달 사람들이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결했죠. 이 흉노는 우리 아사달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역사책에 흉노와 우리 역사가 연계된 것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김씨가 얼마입니까? 21%가 넘습니다. 작년도 통계만 봐도 21%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양천 허씨들이나 뭐 유씨, 문씨, 많은 성씨들이 사실은 김씨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김씨를 가진 나라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김씨라고 보면 됩니다. 응? 자, 어디서 왔습니까? 흉노에서 왔다는 사실이 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응? 헌원 황제가 중국 한족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학연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이분이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예, 이 책에서 주학연이 뭐라고 하느냐? 사기 대완열전에 등장하는 서역 민족, 여기 있었던 오손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손은 하서주랑을 통해 진출한 유목부락으로 사실은 퉁구숙의 애신씨족이다. 만주 원류구에서는 거꾸로 아선을 오신으로 적고 있으니 오신은 확실히 오손으로 사용되기도 한 셈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오손이 애신이며 헌원 황제는 황금성씨 김시성의 애신 헌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원 황제가 김씨였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환단고기도 틀린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환단고기는 헌원이 우리 땅에서 가긴 갔는데, 우리 땅에서 중국으로 가긴 갔는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 중국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헌원이 김씨입니다. 헌원이. 예? 만약에 헌원이 중국 한족의 조상이라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날 중국 한족의 50% 이상이 김씨가 돼야 되는 겁니다. 헌원이 언제때 사람이냐? 서기전 3000년경 시대의 사람입니다. 서기전 3000년. 예?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김씨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는 중국 한족들 중에는 김씨가 아주 희귀합니다. 중국 한족의 0.00 몇 프로가 김씨입니다.
만약에 중국 헌원 황제가 중국 한족의 조상이라면은 김씨의 후손들이 왜 김씨를 안 쓰겠습니까? 어?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어떻게 헌원 황제의 후손도 아니면서 또 김씨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상에서 김씨를 처음 쓴 사람이 헌원 황제인데, 에? 그분이 김씨인데, 김씨가 왜 한국에는 많고 중국에는 없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헌원 황제는 우리 민족의 조상인 겁니다. 누구냐? 거발 환웅입니다. 거발 환웅을 헌원 황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발 환웅이 헌원 황제이기 때문에 김수로나 김유신이나 경주 김씨들이 다 헌원 황제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원 황제는 중국 한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헌원 황제가 거발 환웅인데 뺏긴 겁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재 신치호 선생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상고사 북북서에서 간행한 조선상고사 이성길이 번역한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고대 아시아 동부의 종족은 우랄 어족과 진화 어족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그 중에 조선족과 흉노족은 우랄 어족에 속했으며 단재 신치호 선생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흉노족과 우리 조선족이 같은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까맣던 일제시대에 말이죠. 단재 신치호 선생님도 흉노가 우리하고 한 뿌리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주류 사학자들이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됐거나 이 흉노가 환국이 있었다. 여기에 환국이 있었다는 삼성기, 원동 중에 삼성기 고증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에 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수메르 문명에 관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한 한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를 능가하는 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최고의 수메르학 전공자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000년기의 말렵, 시리아 사막과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던 유목민 셈족이 때를 지어 서쪽으로부터 우바이드인 거주 지역에 침입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정복하여 전리품을 얻으려는 자도 있었고 더 잘 살아보려고 평화적으로 이지어오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두 민족, 두 문화의 접촉은 거기에서 실익을 낳아 더욱 생산적인 새 시대를 초래했다. 세계 최초의 참된 문명의 기초가 구축되는 것은 이 시대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문명을 건설한 수메르인이, 세계 최초의 문명을 건설한 수메르인이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중동 유프라테스 강 무대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3500년께의 일이다. 그들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라크를 경유하여 메소포타미아에 이주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자, 어디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수메르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세계 최고의 석학이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국이 세계 곳곳에 12나라, 12지국을 세워놓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삼성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응? 아니 세계 최고의 석학이 수메르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동중의 삼성기에는 말이죠. 응? 뭐라고 했습니까? 그 12나라, 세계에 있었던 12나라 중에 12나라는 비리국. 이 비리국은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한반도에 주로 한강 이남에 비리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당시 우리 아사달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비리국. 쭉 해가지고 우루국, 우루, 수메르 유역에 있었습니다. 수미르국, 수미리국 등 모두 12나라다. 수미리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메르라는 얘기죠. 응? 명백하게 우리 원동중의 삼성기는 수메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 크레이머도 말이죠. 수메르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환국의 원동중의 삼성기가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그런데요, 이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우리가 이번에는 모지즈 헤더스, 예, 미국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모지즈 헤더스도 또 얘기를 합니다. 쭉 설명을 하다 말고 근대에 이르러 많은 역사학자가 갖가지 구전 중에서 단 하나의 사실이라도 발견하려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유럽의 로마인 얘기입니다. 로마인은 중앙아시아 방면에서 온 인도 유럽어족의 자손임이 거의 분명해졌다. 자, 로마인도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에? 로마를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우선 중앙 유럽으로 이동한 후에 그 중에 한 무리가, 예,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집단이 왔다는 얘기죠. 거대한 군대가 와서 그 군대 중에 한 무리가 이탈리아 반도 상부에 도달했다. 기원전 1000년경 서서히 남하하기 시작한 그들은 도초에서 토착민을 정복했다. 자, 원동중의 삼성기가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 아사달에서 군대를 보내서 세계 곳곳을 정복해서 12지국을 세웠다고 했는데 당시 유럽도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지즈 헤더즈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 로마인의 조상들도 다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여러분, 히틀러가 말이죠. 히틀러 정부의 상징이 뭡니까? 상징 문양이 만자입니다. 만자. 히틀러도 자기 조상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유물에 새겨진 만자를 보고 나치의 상징 문양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지즈 헤더즈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역사학자가 로마인의 조상도 거기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동중의 삼성기가 이렇게 정확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루실 슐버그는
인도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인도 문명사에 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기원전 1500년에는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침입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은 주로 중앙아시아였다. 또 중앙아시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 어떤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면 그곳은, 중앙아시아는 인간 용암의 흐름을 분출하고 있다. 인간 화산이라고도 할 만큼 활동성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예, 이 중앙아시아에서 주기적으로 전 세계의 군대를 보내서 전 세계를 정복을 계속한 겁니다. 예? 우리 아사달의 흉노, 우리 아사달이 유목하는 군대입니다. 왜 유목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말이죠, 군인들한테 보급, 병참을 보급해줄, 멀리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병참을 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한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체로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유목은 뭐냐? 양, 말, 소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양, 말, 소가 짐도 나르고, 또 전쟁할 때는 기병들이 말을 타고, 예? 또 뭐가 됩니까? 식량이 되는 겁니다. 식량. 살아있는 식량이죠. 살아있는 식량. 그래서 우리 아사달 군대가 유목을 했던 겁니다. 이 살아있는 식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구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해도 가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식량을 가지고 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아사달 군대가, 예, 유목을 했던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실 슐버그가 인도 역사를 얘기하면서 일부 역사학자의 추측에 의하면 급소를 찌른 것은 기원전 2000년경의 중반 무렵 중앙아시아로부터, 또 중앙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 북서부의 평원에 밀려 들어온 키가 크고 피부색이 흰 유목민이었다. 그들은 이 이방 일대를 휩쓸고 다니며 자기들의 것보다 훨씬 고도한 문화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들 유목민은 그 이후에 인도 역사가 가야 할 길을 정했다. 침입자는 스스로 아리아인이라고 불렀다. 이 명칭은 오래전에 사어가 된 인도 유럽어에서 유래한 듯하다. 인도 유럽어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도 유럽어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 몇몇 방언으로 발달해 있었던 것인데, 기원전 2000년경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서 이동하기 시작한 엄청난 수의 민족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다. 예, 인도 유럽어가 중앙아시아에서 사용하던, 예, 언어다 이겁니다. 우리 아사달 언어다 이겁니다. 우리 아사달이, 우리 한국어가 인류 모든 언어의 조상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리아인. 아리아인이 누굽니까? 이 아리아인이 인도에서부터 중동과 이집트, 유럽까지를 다 정복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유목생활을 영위하는 유목생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사달 군대가 유목을 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목생활을 영위한다는 건 아사달 군대입니다. 그 아사달 군대, 유목생활을 영위하는 여러 부족 중 일부는 소아시아와 페르시아에 정착했고, 지금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쪽입니다. 예, 거기에 정착해서 페르시아, 즉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소아시아, 터키 이쪽 지방의 조상이
우리 아리랑 전사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리아인은 우리 아리랑, 고조선의 군대가 아리랑이었단 말이죠. 아리랑은 우리 고조선 군대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민족의 그리워한 그 노래입니다. 아리랑이 고조선의 군대가 신라 때 군대가 뭡니까? 화랑이잖아요. 화랑. 고조선의 군대는 아리랑이었단 말이죠. 아리랑. 아리랑 전사. 예? 그래서 바로 우리 아리랑 전사들이 소아시아와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터키인과 페르시아인, 이란 사람들의 조상이 됐고 그들 중에 일부가 그리스인의 조상이 되었다. 네, 그리스인의 조상이 바로 우리 아사달 군대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누실 슐버그가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응? 자, 여러분, 환단고기 삼성기가 이렇게 정확했습니다. 응? 인도 중동에서부터 전체를 다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 아사달 군대가,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 아리랑 전사들이 자기 부족을 나타낼 때, 자기 나라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문장입니다, 이게. 이게 그 문장인데, 요 앞에는 빛나는 태양의 4분의 1만 그렸습니다. 빛나는 태양의 4분의 1. 그 앞에는 빛나는 태양. 뒤에는 달을 그렸습니다, 달. 그러니까, 빛나는 태양과 달, 여러분, 우리 고조선의 조자가 앞에는 빛나는 태양, 뒤에는 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자가.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꼬부라진 이것은 곡갈모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천자의 곡갈모자, 단군왕금의 곡갈모자. 예. 그러니까 이 문양이 우리 고조선의 영광을 나타내는 문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우리 고조선의 군대가 인도에서부터 중동과 유럽을 다 정복하고 그들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누실 슐버그가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김병호라고 하는 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박사님이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농업 발전을 유엔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역할을 김병호 박사님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김병호 박사가 유엔 농업식량기구의 직원으로, 고문으로 동남아에 파견돼 있으면서 그곳에서 고인도를 연구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인도를 답사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리 한국인만 고인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고인도를 그들의 민족 기원과 연관시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었다. 다음은 내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일화다. 인도 메갈라야주 박물관장을 만나서 인도의 고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자 그가 물었다. 인도의 고인도를 왜 조사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김병호 박사가 대답을 합니다. 3, 4천 년 전쯤 한국인의 조상들이 인도를 거쳐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글을 쓰고 있는데 고인도는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조상들이 인도를 거쳐서 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품이 중후하게 생긴 박물관장은 확인하듯 물었다. 방금 한국인 조상들이 인도에서 왔다고 그랬어? 내가 그 질문에 대답도 하기 전에 박물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인도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한국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 박물관장의 말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무슨 말씀을 했죠? 인도 사람의 고향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인도의 메갈라야주 박물관장이 자신들의 고향이 한국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김병호 박사는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 인도 쪽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인도의 고인돌을 조사하러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 박물관장이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박물관장이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 인도인은 한국에서 왔는데 인도에서 한국인의 조상이 왔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인도의 박물관장이 이렇게 말을 해도 김병호 박사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팔레스타인, 레바논, 프랑스, 영국 등지의 고인돌이 한국의 고인돌보다 연대가 오래됐다. 그러므로 인도의 고인돌은 그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의 조상이 중동, 유럽에서 왔다는 겁니다. 김병호 박사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인돌 문화를 형성한 그들은 멀고 먼 소아시아에서 대를 이어가며 한반도로 이동해 왔다. 예. 김병호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 박물관장의 말을 듣고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소아시아 쪽에서 온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착각을 하느냐. 유럽 학자들이 소아시아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유물들이 그쪽에 이렇게 연대가 높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고인돌에 언제 이 돌이 생산됐는지 연대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고인돌에 무슨 연대 표시가 있습니까? 근데 이 고인돌이 언제 건지 이건 고고학자들이 말하기 나름인 겁니다.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지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서기전 3세기에 시작됐다고 김원용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고고학의 거장, 한국 고고학의 신, 그 김원용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서기전 3세기에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가 높아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고인돌은 연대가 낮은 겁니다. 우리 김병호 박사는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믿는 거죠. 우리 거는 연대가 낮단 말이죠. 다른 나라 거는 연대가 높아요, 우리 거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른 데서 옮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인도의 박물관장이 자기 조상이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해서 못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른 나라는 다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유물의 연대를 높여놨는데 우리 한국만 낮춰놨으니까 이렇게 인도 박물관장이 얘기해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 박물관장이 틀린 이야기를 했을까요? 타고르가 우리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응? 타고르가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먼 조국 한국을 위대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인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뭐냐면 리그베다입니다. 힌두교 경전 리그베다. 리그베다에는 분명히 이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천축국 사람이다. 즉 인도 사람들은 천축을 바로 이 중앙아시아를 천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 아사달이 있던 곳, 삼성기가 환국이 있던 곳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것이 천축입니다. 실제로 이곳이 지구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천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그베다에서 인도인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리그베다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천축국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로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인도의 학자들은 왜 한국을 고향이라고 하느냐? 이 천축국이 여기에 있던 아사달이 한반도로 간 역사를 인도의 역사학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국을 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인도 사람은 천축국을 중앙아시아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천축국을 인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념의 차이가 역사의 오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유럽을 정복하는 사람들도 중앙아시아에서 왔고, 인도를 정복한 사람들도 중앙아시아에서 왔고, 중동을 정복한 사람도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다 고증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유사베 하면은 1900년대 중국을 대표하는 문호입니다. 유사베가. 이 유사베가 뭐라고 하느냐? 아하, 우리의 시조 황제께서 파미르 고원에서 동으로 오셔서 묘민을 남으로 몰아내고 훈육을 북으로 몰아내어 중앙에 제국을 세우셨도다. 이 정신이 자손에게 전해져 전국 시대에도 최고 국가가 되었도다. 오랑캐들을 쫓아내고 강역을 넓혀 진시황 한무제 때의 그 위엄이 변방에까지 미치니 위대하게 중국의 신기원을 열었도다. 한번 가라앉으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 법. 오랑캐를 몰아내는 타고난 자질로 흥성하라. 번성하라. 위대해지라. 결국 만국 민족들과 겨루어 1등상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슨 얘기냐? 허는 황제가 이 파미르군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족속이 오랑캐들이라 이겁니다. 오랑캐. 예. 아주 원시인들이고 무식한 놈들이다 이겁니다. 오랑캐. 여기에 살던 오랑캐들을 다 남쪽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중국 땅에 살던 오랑캐가 남쪽으로 도망간 놈들이 누구냐? 그게 남만이다 이겁니다. 동쪽으로 도망간 오랑캐가 동이, 서쪽으로 도망간 오랑캐가 서융, 북쪽으로 도망간 오랑캐가 북적. 그래서 여기 살던 그 더러운 민족, 그 더러운 원주민들은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여기에 있던 황제가 통째로 여기를 옮겨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하튼 자기네 조상 황제가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온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까 제가 황제가 우리 환웅이라고 했습니다. 환웅이 속된 말로 미쳤습니까? 왜 여길 가겠습니까? 아니 환웅이 군대를 보내서 이걸 정복을 한 거지. 뭐 하려고 여길 가겠습니까? 아까 모지즈 헤더스는 우리 이 아사달 군대가 유목하는 군대가 와서 유럽을 정복한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중국 땅으로 갔으면은 다른 데 못 가지요.
우리 아사달 군대는 인도도 가고 중동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유럽도 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아니 그 먼 곳까지 가서 정복을 했는데 코 밑에 있는 이 중국 땅을 정복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리국이 있었다. 우리 아사달 군대가 한반도를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비리국을 세운 겁니다. 에? 우리 이 고인돌이 뭐냐? 우리 아사달 군대가 와서 한반도를 정복할 때 그 군대의 족장이 남긴 무덤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아사달 군대족 족장들입니다. 에? 그런데 이 중국 대륙에는 고인돌이 없습니다. 여기는. 왜 없느냐? 여기 유사배가 얘기하는 대로 서기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경에 우리 아사달 군대가 여기를 정복을 했단 말이죠. 예. 이 정복한 지역에는 또 정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코밑이니까 여기는 우리가 계속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사달이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는 이 아사달이 영역을 넓히느냐고 한국 땅과 일본 열도에 군대를 파견해서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일본 열도에는 고인돌이 많은데 여기는 고인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응?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우리 아사달이 중국을 정복한 역사는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사배가 쥐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넌 황제가 파미르고원에서 내려왔다는 게 이겁니다. 예.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살던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 말대로 다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다 도망갔겠습니까? 일부가 도망가고 일부는 죽고 대부분은 노예가 돼서 남은 겁니다. 대부분은 노예가 돼서 남는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일본 놈이 이 땅 차지합니까?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 여기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럼 인도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여기는 뭐 앵글로 섹슨이 와서 나라 열었습니까? 그런 역사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자, 마군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각원, 중국의 시각원 여망회전이라는 책에서 자, 서쪽에서 온 황제가 치우를 이겼네. 자, 호논 황제가 서쪽에서 왔다는 겁니다.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 치우다 이겁니다. 치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치우를 이겼다는 겁니다. 바로 이 치우가 누구냐? 우리 아사달에서 도망친 호랑이 족의 족장입니다. 예. 서기전 3000년경 우리 아사달에 6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호랑이족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아사달에서 도망쳐서 중국 대륙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사달에서 도망쳐서. 그게 치우입니다. 그런데 호논 황제가 가만히 둘 수가 없죠. 환웅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를 보내서 치우를 죽입니다. 그 역사를 마군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계초. 중국을 대표하는 기성입니다. 이 양계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조상 그 이름 헌원. 곤륜산에서 내려오셨네. 곤륜산. 바로 이 중앙아시아 여기에 있는 산입니다. 파미르 고원이 여기에 있고 천산산맥이 이렇게 뻗고
예. 이게 탐림옥 분재인데 우리 아사달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이 곤륜사는 곧 우리 중앙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원이 거기서 왔다는 겁니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우리 조상 그 이름 헌원, 곤륜산에서 내려오셨네. 북으로 훈육을 몰아내고, 예, 여기에 살던 오랑캐들을 북으로 북으로 몰아냈다는 겁니다. 남으로 묘만을 몰아내고, 예? 전쟁터를 치달리셨지. 이민족을 몰아내고 여기에 살던 이민족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주권을 정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셨네. 아, 우리 자손들이여 조상의 영광을 잊지 말지어다. 원하신 우리 조상 그 이름 헌원, 세계 문명의 시작이라네. 인류 문명이 여기서 시작된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인문과 천문과 역법을 세우시고 의술과 약을 전해주셨네. 과학과 사상도 그 근원을 찾아가면 모든 문명 우리가 맨 먼저 시작했지. 아, 우리 자손들이여 조상의 영광을 계속 이어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다 헌원 황제가 거기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축은 이분도 이제 신의 혁명 때 이제 청나라 만주족을 몰아내려고 싸우다가 이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한 여자인데, 이분도 이제 아득한 옛날 우리 헌원 황제께서 곤륜에서 일어나시어 황하와 장강을 개척하고 큰 칼 휘둘러 중원을 장악하셨네. 이 세상을 화로로 삼고 음양을 석탄으로 삼아 쇳덩어리 육주에 모아 수많은 복음을 주조하여 중국 땅을 깨끗하게 했네. 예, 중국 땅에 오랑캐 애들 다 죽이고 쫓아내고 깨끗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중국의 조상이 되는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 헌원 황제 무덤이 섬서성에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고증을 합니다. 사마천은 사기 본기, 무제 본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듬해 겨울 천자는, 이게 한무제 유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자는 고대의 제왕들은 먼저 병기를 걷어들이고 군대를 해산시킨 후에 봉선을 거행하였소 라고 하였다. 그래서 병력 10만 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삭방을 순시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교산에 있는 황제의 능묘에 제사 지내고 수여에서 군대를 해산했다. 천자가, 한무제 유철이 듣자니 황제는 죽지 않았다는데 여기에 무덤이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라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황제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여러 신하들이 그의 의관을 여기에 묻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뭔 얘기냐? 섬서성에 있는 황제의 무덤이 가짜라고 고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옷만 갖다 묻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자는, 한무제 유철은 감천궁으로 돌아온 후에 태산에서 봉선을 거행하기 위해서 먼저 태일신에게 유사를 지냈다. 보정을 얻은 후부터 천자는 공경 대부들 및 유생들과 봉선을 거행하는 일에 대해서 상의하였다. 봉선은 자주 거행되지 못하였고 그 제사가 끊긴 지 오래되어 그 의식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봉선은 제천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자가 무엇 천자입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천자인 겁니다. 그래서 천자는 제천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무제 유철 당시에
사마천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지낼 방법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고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책 진수가 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말이죠. 우리나라, 부여, 고구려, 동해, 삼안 다 제천 행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천 행사를 이렇게 잘 지냈다고 중국의 역사책이 중국인들이 자기네 스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땠습니까? 제사 지내는 방법을 몰랐다고 사마천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무제 유철 때입니다.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아니, 우리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가 중국으로 간 거지. 중국에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무제 유철이 이렇게 한나라 때 제사 지내는 방법을 몰랐다고 이렇게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도 가짜라고 고증을 하고 있고. 이 황제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황제의 진짜 무덤은 평양에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에. 그런데요,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황제의 가짜 무덤에 가서 조국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장개석이는 직접 황제 무덤에 가서 이렇게 자기 글씨로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우리 황제께서 천명을 받으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을 다스리셨네. 제도를 처음으로 만드시고 온갖 기술도 만드셨지. 최후들이 모두 우러르고 모두 달려와 머리 조아리네. 역법을 만드시고 문자도 만드셨지. 궁전도 만들고 옷도 짓고 마침내 모든 문물이 다 갖추어졌네. 추악한 치우가 난을 일으키니 그를 주살하시어 화와 이의 구분을 지었네. 중화, 자기네들이 중하고 오랑캐의 구분을 지었다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이 모택동, 손문 다 황제의 무덤에 가서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통곡을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가짜 황제의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황제의 무덤이, 진짜 무덤이 평양에 있습니다. 누가 그곳에 가서 통곡을 했습니까? 누가 거기를 찾아갑니까? 황제의 무덤이 북한 평양에 있다는 사실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신용화 교수가 쓴 고조선 국가 형성의 사회사 167에서 16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증 동국여지 성남에는 대총이라는 항목을 놓고 그 설명에 하나는 서쪽으로 삼리에 있으며 둘레가 410척으로 속담의 단군묘라고 전한다. 하나는 현해 북쪽으로 30리에 있으며 도마산에 있는데 속담의 고황제묘라고 전한다. 자, 우리 신증 동국여지 성남에 고황제묘가 평양 도마산에 있다는 사실을 고증하고 있다 이겁니다. 단군묘도 그곳에 있고, 단군묘는 둘레가 15세기에도 123m이니, 자, 조선 왕조 시대, 조선 중종 때 단군묘의 둘레를 쟀는데
123m였던 겁니다. 자, 조선시대에 쟀는데,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에? 조선 왕조 시대 규모로도 큰 제왕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반도와 만주, 내몽고 일대를 통하여 고읍에 단군묘라고 명확히 기록되고 전승되면서 그 유적이 실제한 곳이 다른 곳에는 없다. 평양에는 있는데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책에서 고황제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도마산에 있는 고황제묘는, 옛날 황제묘는 제1대 단군의 선조묘이거나, 즉 제1대 단군의 선조 환웅의 묘이거나, 아니면 제1대 단군의 후손지왕인 다른 역대 단군 가운데 하나인 단군 황제묘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다. 전설에는 고황제묘를 한왕묘라고 백성들이 호칭해 왔다니 단군의 조상의 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 이 두 개의 묘만을 수천 년을 보존하면서 전해오고 신정 동국 여지 성남에까지 기록되었겠는가? 옛 강동읍에는 평양이나 서울에도 없는 단군이나 고황제의 이름을 넣은 묘가 오랫동안 전승되며 보존되어 왔을까?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우리 아사달이 이 돈황에서 돈화를 거쳐 평양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를 지배했던 천자국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도를 할 때 세 분의 유고를 싸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제1대 안파견 환인, 제1대 거발 환웅, 제1대 거불 단군왕검, 이 세 분의 묘는 유고는 싸들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도망시대에 안파견 환인의 유고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안파견 환인 시대에는 유고를 보존하는 방법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안파견 환인의 유고는 다 썩어서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후에 환웅 시대와 단군왕검 시대에는 유골의 보존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골들은 방부제 처리를 해서 썩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이도할 때마다 이 세 기의 유골이 왜 필요하냐? 천자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천자를 계승해 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묘가 있어야지 천자 즉위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천 행사를 하던 천자 즉위식을 하던 이 세 분의 유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옮겨가는 곳마다 제1대 안파견 환인의 무덤은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유골이 없으니까. 원래 있던 곳에서 흙만 떠다가 넣고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발 환웅과 단군 왕검의 유골은 그냥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의 평양에 제1대 거발 환웅의 능, 제1대 단군 왕검의 능이 있게 된 겁니다. 예. 지금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정 동국여지 성남이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책에 고증이 돼 있어도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 모르느냐? 우리 주류 사학자들이 이것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신정 동국여지 성남의 기록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장난을 했다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님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가짜 환웅의 능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지 조상이라고 조국과 민족을 잘 되게 해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그 환웅의 능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망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경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이 지경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하튼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중앙아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땅인지, 이 땅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이 다 그 나라 역사학자들이 다 고증을 하지 않습니까? 자백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 사실이라고. 우리 삼성기의 내용이 맞다고 다 고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못 믿느냐? 우린 학교에서 맨날 다른 나라한테 얻어 터진 것만 배웠거든요. 맨날 침략당하고 골병든 얘기만 공부만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평양에 들어와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암흑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암흑기에 빠져서 약 2000년 동안 암흑기에 빠져서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암흑기에 빠지기 전에 우리 민족은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왜 암흑에 빠졌고 그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